이제 의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요. 왜냐면 어차피 모르겠으니까 뭔 병인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까매지니까 하얀 살을 한번 대볼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유니콘의 뿔을 한번 찾아보자. 에메랄드 같이 귀한 보석을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죽었으면 그래도 유산이라도 남기는데 이제 에메랄드 사서 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사망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프렌즈의 이낙준, 그리고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는 의사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를 위협했던 질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말라리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말라리아가 아마 인류의 절반 정도를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거든요. 사실 말라리아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질환이라서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십억 명을 지금까지는 사망을 시켰다고 봐야죠. 지금 뭐 연간 발병하는 숫자도 수천만 단위고 사망하는 단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질환에서 우리가 3대 질환을 뽑거든요. 3대 전염병,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이렇게 많이들 뽑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공식 자료는 아니고 약간 우리 7대 불가사의 하면은 한두 개 맨날 빠졌다가 바뀌었다 하잖아요.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당연히 누군가를 제끼고 들어가야 될 거고, 또 계절 독감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아도 백신을 다 맞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다 맞아가지고 보통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해 독감은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어요. 매년 많아도 100명, 200명 내외가 계절 독감으로 사망하는데, 미국만 봐도 뭐 적으면 5,000명, 많으면 2만 명이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나라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요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천연두라고 봐야겠죠. 천연두. 이제 소랑 인간 사이에 생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그래서 보통은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유목민족들은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정말 급하게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연두가 조선에 계속 도우니까 자기네 병사들이 걸리는 것도 무섭고 나도 걸리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인수공통감염이니까 아무래도 소랑 접촉이 잦은 지역들, 농사를 짓는 지역들에서 주로 발생했던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죠, 천연두는. 이게 걸리게 되면은 이제 이거 두창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마라고도 불렀었는데, 마마는 이제 호환마마라고 할 때 정말 무서운 병이다, 마마신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걸리게 되면 이제 고열이 나고 피부에 약간 두들두들한 종기 같은 게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천연두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사람을 보면은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곰보로 이렇게 얼굴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천연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저도 안 맞았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 보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곰보 자국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자국이 온몸에 남거나 뭐 발병했던 곳에 다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한 두창이다, 그럼 그런 식으로 열이 나다가 종기가 가라앉으면서 살아나기도 하고, 출혈성 두창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현대의학을 가지고 있어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도 천연두를 무기화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아마 여러 국가의 연구소에 남아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발생이 이제 없어요. 왜냐면 에드워드 제너가 18세기에 우두법을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도 소를 치는 목동들은 대강 알고 있었대요. 소의 우두를 걸렸을 때 이걸 이제 종개를 이렇게 해서 입으로 빨거나 하면은 나는 평생 천연두에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되게 경미하게 넘어가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게 비단 유럽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밤섬에서 왕실 목장이 있어가지고 소치고 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양반들이 듣고 그냥 무시했던 거죠. 쌍놈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네, 이렇게 그냥 무시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전파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은 이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실제 유병률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람한테 접종을 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뭐 지금으로 치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8살 애한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지금이었으면 굉장히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천연두를 정복하기까지 온 게 된 거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구 전체로 보면은 스페인 독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인구가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한 5천만이 사망했으니까, 높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래도 인구 대비 사망한 것만 보면은 아마 유럽에서 돌았던 패스트를 뽑아야 되지 않나, 흑사병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흑사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진 않았고 그냥 무언가 무서운 병인 거였습니다. 정체도 몰랐어요. 뭐가 어떻게 번지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쥐가 매개체이라는 것도 아예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졌냐면은 사실은 패스트가 이전에도 유럽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던 병인데 그 오래된 패스트균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패스트균하고 다릅니다. 팬데믹 사태를 일으켰던 패스트는 달라요. 약간 종류가 변종인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도 계속 뭐 델타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하는 것처럼 균도 계속 변종이 생기는데 그럼 이 균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천산산맥, 그러니까 옛날에 실크로드 중간에 있던 그 산맥에 있는 한 마을에서 어떤 한 시점에 갑자기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있었고 거기 시신을 봤더니 아 여기서 이때 돌았던 패스트가 나왔구나 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고 그때 하필이면은 몽골 군이 이제 거기 있는 천연두에 옮아가지고 지금의 크림반도에서 카파라는 항구 도시랑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뭐 이건 썰인데 하도 몽골군이 맨날 싸울 때 막 시신 막 넘기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아마 패스트가 넘어갔을 거다 라고 추정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은 대세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그냥 이 군대를 따라온 쥐들이 공선전 중에 도시로 들어가서 안에서 아마 번졌을 거다 라는 추정이 더 대세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하필이면 이 카파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여가지고 야 우리 여기다가 다 죽게 생겼다 도망가자 해서 도망가서 도착한 곳들이 당시 유럽의 이제 최대 항구 도시들 제노바, 베네치아 이런 곳들이었죠. 그래서 그 곳들을 시작으로 전체 유럽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갔던 겁니다. 일단 이 당시 중세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은 일단은 너가 죄를 지어서 생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부님들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 회개해라 너 이거 죄 지어서 걸린 거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나도 아파. 그러니까 신부님도 아프니까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해서는 미사 참석하고 다 걸리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인이라서 걸린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마을을 돌면서 참회를 시켜요. 뒤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이제 도는 건데 그럼 이 사람 피가 튀면서 치는 사람부터 걸리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을 다 걸리고 혹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되게 신앙이 투철한데 내가 걸렸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죄인 같아. 왜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 뭐 해도 다 죄인이니까 그치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이제 웃옷을 벗고 내가 내 채찍질을 하면서 마을을 돌면은 또 다 돌겠죠. 그런 치료가 치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방식의 이제 믿음으로 기반한 치료가 이제 초반에는 있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정말로 싹 다 걸리고 막 다 죽어나가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치료법을 만든 게 이제 의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요. 왜냐면 어차피 모르겠으니까 뭔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막 죽어 까매지면서. 그래서 피부가 까매지니까 하얀 살을 한번 대볼까? 라고 해서 닭을 이렇게 털을 뽑으면 생닭이 하얗잖아요. 그걸 이제 환자 피부에 대보고 그래서 이게 까매지면은 옮아가서 낫는 거다라고 하는데 뭐 되겠어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네 라고 해서 이제 환자는 죽었고 의사가 이제 다른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럼 이거 아무리 봐도 주님이 내리는 벌 같으니까 사탄의 화신인 뱀을 죽여가지고 조각조각해서 얘한테 우리의 벌이 넘어가도록 해보자. 안 되겠죠.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럼 우리 유니콘의 뿔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유니콘의 뿔을 찾지만 사실 유니콘은 없죠. 근데 놀랍게도 유니콘의 뿔을 가른 가루를 판 기록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언제나 계속 있었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뭐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는데 뿔 달린 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법해요. 어찌됐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집트부터 또 녹색은 뭔가 신비롭고 치유의 색깔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메랄드 같이 귀한 보석을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죽었으면 그래도 유산이라도 남기는데 이제 에메랄드 사서 했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사망도 하고 이런 치료법들이 계속 있다가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어떤 치료로 이어지냐면 이것도 치료의 일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냥 전염병에서는 이거 방법 없다. 걸린 사람이랑 격리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식으로 가서 사실 이때 유럽이 처음으로 격리의 효과를 좀 체험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유럽 인구의 적게는 3분의 1 높게 보면 절반이 죽었죠 이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 당시 유럽은 아무래도 노약자부터 사망을 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컸던 피라미드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냥 피라미드 크기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시 봉건제 유럽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다 난 영주님의 재산이야. 얘는 뭐 대대로 양초 만들어. 그럼 얘는 양초 만드는 재산. 나는 대장장이. 그럼 나는
나는 대장장이 재산 이런 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면서 기술자들도 싹 죽으니까 대장장이 기술자가 굉장히 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초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귀해지는 거예요. 기술자, 장인의 길드라는 개념이 생기는 게 이 시점부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줄 알게 되고 과학기술이 귀한 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봉건제였던 굉장히 숨막히고 답답했던 체제가 좀 무너지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중세를 억누르고 있었던 기독교의 권위도 좀 사라지니까 르네상스가 꼽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유럽이 이걸 계기로 사실상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 이후 산업화도 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시에 믿음과 경험을 토대로 생긴 거라서 사실은 패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에 정착한 거예요. 막 한창 돌 때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고 좀 이후 세대에 생긴 거긴 한데 패스트는 사실 우리 생각처럼 그때 확 죽이고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생긴 의상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긴 부리로 생긴 마스크 안에는 향초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 당시에는 냄새로 병이 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악취, 시신이 썩어가는 악취를 맡지 않으면 난 이 병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 안에 향초를 막 넣어서 나는 다른 냄새 맡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긴 장포를 입는 거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내 몸을 바깥이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막대기도 병에 걸린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낸 상태에서 진찰을 하고 약을 주고, 격리의 개념이 생긴 이후에 탄생한 의상인 거죠. 일종의 최초의 보호구? 보호장구? 레벨 D 방어구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방호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핵을 뽑아볼 수 있죠. 공교롭게도 패스트는 흑사병이잖아요. 결핵은 백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창백해져서 죽기 때문에 하얗게 죽는다라고 해서 백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결핵은 개발도상국을 넘어간 나라들, 선진국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근처의 나라들하고 이제 교류가 늘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탈북민들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정말 결핵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유입으로 인해서 다시 좀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핵.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결핵은 아무래도 폐결핵이 가장 대표적인데 공기 중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기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건소 지침은 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게 보건소 지침이고요. 만약에 내가 동네 병원에서 2주 이상 기침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보건소 가면 공짜로 엑스레이 찍어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 결핵이 워낙 공중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경도 쓰고, 결핵이 진단이 되면 약도 공짜로 줘요. 우리나라는 기침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결핵균이 이제 폐를 파괴하거든요. 그럼 폐에 공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구멍에 폐 혈관에 작은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고입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앓는 사람들이 기침을 할 때 피가 나오는 객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파리하게 질려가지고 객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객혈이 굉장히 주요 증상 중에 하나고, 또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고 결핵은 뭐 척추에도 갈 수 있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뭐 장결핵도 있거든요. 장결핵 때문에 이제 혈변이랑 막 설사 보고 막 배 아프고 이럴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합니다. 이게 왜냐면 인류랑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던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정말 잘 적응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갈 수 있고 증상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핵의 치료법을 발견한 거는, 이거는 이제 좀 시대가 많이 흐른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일단 결핵균을 로베르트 코흐가 1880년대에 발견을 하고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 이전에 에드워드 제너가 그랬던 것처럼 백신을 만들어 보자 라는 시도가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먼저 이 결핵균이 나오고 3년 뒤에 옛날에 우유로 유명했던 루이 파스테르가 이제 광견병 백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백신 되겠다라고 해서 백신 개발을 막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결핵균이 진짜 천천히 자라요. 병원 가시면 혈액 배양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나오거든요. 왜냐면 세균이 보통 1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결핵균은 이거보다 몇 배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자라니까 오히려 백신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균 배양도 안 되니까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온 BCG라는 게 나오는 게 20세기 넘어가서도 한 20년대쯤 나오는데, 이게 백신을 만든다고 100%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치료법을 만들어야겠다. 이거 무조건 치료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비소를 기반으로 했던 살바르산도 나오고 이제 페니실린도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곰팡이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닭의 목에 곰팡이가 생긴 채로 어떤 농부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 의사가 보고 이거 조금
조금 심상치가 않은데? 페니실린처럼 이 곰팡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곰팡이를 추출을 해서 연구실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얘가 결핵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핵 3제요법 중에 하나로 쓰이는 스트랩토마이신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단독으로 쓰면 내성이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 3제요법을 쓰는데, 어찌됐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치료가 시작이 된 거죠. 우연히 흙을 먹는 닭 안에 목 안에 있던 곰팡이균에서 추출이 된 스트랩토마이신이 결핵 치료를 시작했던 질환입니다. 결핵이라고 하면은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상, 김유정 이런 분들이 결핵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 혹시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상이 미남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문학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잘생겼어요. 윤동주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롱에 모여서 잘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니까 당시 여성들이 엄청나게 사모를 했고 그런 게 있는데, 결핵에 걸리면 사람이 얼굴이 하얘져요. 왜냐면 숨을 잘 못 쉬니까 빈혈도 생기고,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고 약간 창백해지면서 야위입니다. 그럼 이게 약간 병양미, 퇴폐미가 생겨요, 사람한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더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술가의 병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또 예술가가 가난한데, 결핵이 가난하면 잘생겨요. 잘 못 먹으면 영양실조 생겨가지고. 결핵균이 굉장히 우리 몸한테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 말은 또 면역력이 강하면 안 걸리거든요.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당시에도 이 힙스터들이 나 결핵 한번 걸려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핵 옮기려고 노력하는 철없는 귀족 자제들도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는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산드로 듀마, 이 사람 사진을 보면 통통하고 흑인 혼혈이에요. 되게 건장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나도 결핵에 걸리면은 조금 더 예술가스럽게 생기고 그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병이죠. 그것 때문에 더 번진 것도 있었고, 실제로 또 우연찮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걸렸던 사람들 보면은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고. 콜레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특히 한양 같은 곳.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몰려 살고 한강이라는 강에다가 옛날에는 뭐 정화시설 같은 게 없잖아요. 변 싸면 다 이제 글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변을 싸는 곳으로 통해서 또 식수도 해결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대변에 있는 균들이 퍼지기가 좋았던 거죠. 같은 이유로 기생충도 어마어마하게 창궐을 했던 건데, 콜레라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길이 별로 없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몰려 살면은 아무래도 더 잘 걸리는 거죠. 한양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은 더하죠. 도시화가 빨리 진행됐으니까. 런던 같은 경우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또 가보면 알 텐데 한강은 진짜 큰 강이에요. 이게 오염되는 속도보다는 아무래도 템즈강이나 센강이 오염되는 속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인프라에 여기 있는 물을 이제 식수로 사용할 때 이게 이제 사실상 녹물인데 그걸 이제 잘 거르지 않고 끓여 먹지 않았기 때문에 콜레라가 잘 번졌던 거죠. 수인성 전염병이, 이거 이제 물로 번지는 거를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창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설사하니까 집 먹지 마. 물 먹지 마. 물 먹으면 설사하잖아. 이런 생각을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누군가의 치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당시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하는데 물 먹으면 계속 살 테니까 물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설사를 하니까 탈수가 돼서 죽는 거죠. 죽으니까 물을 줄까? 그러고 이제 강물을 떠다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콜레라균이 득실득실한 물인데 이걸 계속 주면은 이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 깨끗한 물을 주자. 근데 당시 깨끗한 물이라고 하면 맥주예요, 사실은. 왜냐면 유럽은 석회수, 지화수가 더럽기 때문에 맥주를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맥주를 줍니다. 그럼 맥주 먹고 죽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전통적으로 치료해야 돼. 사열하자. 그래서 사열하면 이제 피가 나니까 안 그래도 내리 쏟고 있는데 피까지 흘리면 또 죽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아편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편 같은 걸 먹으면 장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 말은 곧 설사가 치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설사약으로 쓰는 약 중에 일부 여기서 성분을 떼와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설사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기가 있어요. 감염병일 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균이 안에 남아있으면 얘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 상태로 죽기도 하고. 향수 같은 걸 뿌려주긴 했어요. 냄새로 번진다는 그게 있었었고, 근데 이게 이제 또 변으로 계속 증상이 나타나니까 냄새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뭐 비데도 없고.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수 뿌려주고 낫기를 기다려 봅시다 뭐 이렇게 하고 사망하고 그랬던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전염병은 우리가 뭐 현대의학에서 백신이 나오면서 없어진 병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셨겠지만 팬데믹 사태가 앞으로는 좀 더 주기가 짧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역사 보면서 재밌었네,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종합해서 앞으로 사실 저는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보는데, 또
또다시 반복해서 찾아올 팬데믹에 대처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